여러분 이어서 이제 49쪽에 보시면 제 4절인데요. 주택시장도 이제 별 하나 좀 해주시고, 주택시장의 성격은 뭐 읽어보시면 바로 되죠. 예컨대 주택은 부동성이나 인접성 때문에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다. 외부 효과. 주택은 뭐 거래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고 동산보다는 거래 비용이 많죠. 거래 빈도도 대단히 낮다. 우리가 일생에 뭐 주택이라는 게 두세 번 정도 거래할까 말까 하죠. 그다음에 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상품이기에 일물일가요. 적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로 불안전하겠죠. 불안전한 시장. 그다음에 4번 주택시장은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특히 이제 주택 공급은 더더욱 비탄력적이다. 공급은 이제 단기엔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 다 아는 이야기고 이번에 그 주택 서비스는 용어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네요. 주택은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한 개별적, 이질적, 비대체적 제형으로 비교가 잘 안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번이 특히 중요하죠. 주택시장을 주택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면 동질성을 가짐으로 비교가 쉬워진다. 그래서 주택 서비스라는 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용, 만족도를 이야기하는데, 맨 밑에 이제 주택 수요라는 거는 결국 주택 서비스 수요에서 파생된 수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의 개념만 알면 돼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줄이 물리적 주택이라는 거 이질적이다 그 이야기죠. 이질성이 강하다. 이질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완전 경쟁은 이제 동질적 제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인데 이 주택 서비스라는 건 뭐냐? 주택이 이용자에게 주는 효용을 말한다. 효용. 그러니까 효용이 똑같다면 물리적으로 다른 주택이라 하더라도 동질적 제어로 생각할 수가 있고 동질적 제어가 된다면 완전 경쟁 이론, 즉 수요 공급 이론 같은 경제학 이론을 써먹을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주택 수요나 소요를 했는데 그 용어의 뜻만 알면 되죠. 수요. 그러면 내 돈 가지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고 경제적 개념이다. 그래서 중고소득층이고요. 소요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요. 없는 분들. 사회정책상 즉 무주택 서민이죠. 그러니까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소요계층이라 한다. 소요. 그래서 영어는 전혀 달라요. 수요 그러면 이제 이 demand고요. 소요 그러면 needs입니다. needs. 그래서 다른데 이제 우리말은 헷갈리니까요. 넘어가셔서 주택 저량 유량 그랬는데 뭐 다 아시는 거죠. 저량 그러면 어떤 시점이고 유량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정의되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주택시장 여과과정이다 그랬는데 이 여과과정이라는 거는 그 밑에 이제 보니까 주거분리가 뭐냐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과라는 게 어떤 거냐 알아야 되죠. 가로 2번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가로 3번에 이제 불량주택의 문제까지 정리가 되시면 된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주거분리가 뭐냐 그러면 주거라는 건 고와 저로 나뉘어 있더라, 아니 분리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왜 분리되어 사느냐 주거분리 함께 살면 불편하니까 즉 부의 외부 효과 때문이죠. 그래서 고와 저는 나뉘어 사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매컨대 이제 이쪽이 저소득이라면 이쪽은 이제 고소득 이렇게 경계를 중심으로 나뉘어 산다 그 이야기죠. 경계. 경계는 뭐 도로가 될 수도 있고 한강 같은 하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가 1번 동네, 2번 동네, 3번, 4번 동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2번 동네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좋죠. 그래서 1번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할증거래. 반대로 이제 3번 동네는 주변 환경이 비교적 나쁜 편이에요. 바로 4번 동네보다는 할인 거래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어쨌든 저소득층 주로 어디 사느냐 그러면 재고주택을 소비한다 그랬고 이 사람들은 신규 주택을 소비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아무리 새 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근적의 수명이라는 것도 공부해봐서 아시죠? 어떤 저기 신도시, 신개발 또는 재개발이 되면 이와 같이 땅값이 올라가는 성장기를 갖다가 성숙기, 쇠퇴기, 천익이 악하기로 가더라. 그래서 쇠, 천, 악 이렇게 인근적인 수명이 한 대략 80에서 100년 동안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뭐 상향 여가가 활발하다 이런 거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하향여과가 시작된다라고 했고, 이때는 하향여과가 활발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생각하면서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게 아무리 세거라더라도 언젠가는 집값이 뚝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 계속 부자들이 산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 걸 침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침입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하향여과가 시작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고소득층은 야, 땅값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계속 여기 산다고요.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을 완전히 저소득에 처지해버리더라. 그래서 이쪽을 완전히 점유하는 걸 우리가 계승이다. 또는 천이다라고 얘기해요. 천이. 그래서 이 천이는 많이 밀고 들어올 때니까 하향여과가 활발하다고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어떻게 바뀐 것이냐. 원래는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로 바뀌었다. 이야기는 이 동네의 소득계층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걸 하향여과라고 한다. 하향여과. 그럼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은 가만 놔두면 이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재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야기 드렸죠. 어떤 지역이 신개발, 재개발 되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성장이, 새로운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였지만 재개발이 되면 다시 이제 부자들이 들어오는 동네가 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소득이 올라가는 걸 상향여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걸 필터링 프로세스 여과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불량택 문제는 여기까지 확인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예컨대 이제 하향여과 과정 같은 거 한번 보죠. 그래서 바로 1번 보죠. 여과 과정부터 보죠. 여과 현상이란 건 자, 주택의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되는 현상이다 그랬고, 하향여과는 고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계층 사용으로 바뀌는 것 그랬고, 상향여과 그러면 저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고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 그랬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셔서 주거분리죠. 자, 주거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그런 게 주거분리예요. 그럴 때 이번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경계와 인접한 저소득 주택은 대부분 할증거리가 되고, 2번 동네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경계와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대부분 할인거리가 되더라. 3번 동네였죠, 아까. 이유는 이제 그 옆에 그림에 써져 있네요. 장애배비효과는 이제 부의배비효과 이런 것 때문이다.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하향여과 작용은 주거분리에 있는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에 대한 개조수선 비용이 개조수선의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주택을 개조수선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주택은 하향여과되어 저소득층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보다 조금 어렵게 가보죠. 저번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소극적으로 설명했는데, 지금 개조수선비라는 말 나오나요? 개조수선비, 줄여서 개조비, 또는 수선비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입에 착착 들러붙는 게 수선비니까. 그 다음에 가치 상승, 가치 증분, 가치 상승, 증분, 좋아요. 그럴 때 이게 만일 개조수선비가 더 크다 하면, 그러면 이제 안 고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뭔 말이냐. 이런 이야기 보세요. 이게 이제 대략 처음에는 새 거지만 이게 쇠퇴기가 될 때는 대략 4, 5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 정도 되면은 새 거겠어요? 낡았겠어요? 그러니까 노후화 된 거예요, 노후화.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따 쉬는 시간에 읽어보세요. 한번 평가 쪽 가가지고. 이때는 유지보수 비용이 갑자기 급등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을 때.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봤자 돈이 안 되면은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야, 만만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2억 5천이고 여기가 3억 5천이었는데, 4억이었는데, 여기는 처음에 4억이면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 가격이. 3억 5천까지. 못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들어간다. 그때는 이제 금액으로도 이야기했죠, 그때.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세요.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4번. 상향여과 적용에 의한 주거분리겠죠? 고층 주거지에 인접한 저소득주택이 개조수선 비용이 개조수선 가치 증분보다 작다면 고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 주거지역은 재개발 등으로 인해 고소득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개조수선비 가치 증분
작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고쳤더니 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놔둔다고요? 이제 뜯어 고친다고요? 재개발한다 그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보다 부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건데 생각 좀 해보죠. 진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자, 이제 처음 지었어요. 새 거일 때는 수선할 일이 없겠죠. 새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 잘해야 단지에 도색, 페인트만 좀 칠할 거예요. 페인트 한 번씩 칠하면은 집값이 좀 올라가죠. 왜냐하면 워낙 뭐 상태가 좋은 거니까. 그런데 한 40년 지나가면은 페인트 백날 칠해봐야 집값이 안 올라가죠. 그러면 수선한다고요? 수선을 포기한다고요? 좋아요. 이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재건주택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70년 됐어요. 70살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페인트만 칠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똑같은 수선비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페인트 칠하는 거고 여기는 재개발할 때 들어가는 철거 건축비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거하고 건축하는 비용보다 분양가가 낮을 때요, 비쌀 때요. 그렇죠. 돈 될 때 하는 거지. 돈 안 되면 누가 재개발해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같다고 해서 같은 거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보는 건 뭐냐? 무조건 비용과 수익을 따져가지고 수익이 크면은 뭔가 하는 거고, 비용과 수익 따져가지고 이거 비용이 더 크다라면 안 하는 거예요. 포기.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정확한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이제 이해하셨고, 자, 세 번째가 불량주택 문제인데 불량주택은 너무 간단해요. 요거는 이제 주거 수준이 굉장히 불량한 주택이죠. 막 비가 줄줄 새고 곰팡이가 피어 있고 막 집이 쓰러지고 이런 거죠. 이런 불량주택 문제는 뭐 때문이냐? 이거는 시장 실패 때문이냐? 아니다. 아니고 뭐 때문이냐? 저소득 때문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런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 자원 배분을 잘 못한 게 아니고 시장은 여과 과정이라는 자원 배분 과정을 잘 거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이 낮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동남 일본에 하향조가 된 저소득의 산물인 소득의 문제이지 시장 실패가 아니다.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번에 그러니까 철거와 같은 정부 시장 개입은 문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놔둬야 된다고요? 높여야 된다고요? 높여야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첫째 줄이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저소득.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뭐 그래프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건 너무 어렵고요.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50쪽에 오셔가지고 50쪽 표 있죠, 표. 표가 좀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쉬운 게 하향여가니까 하향여가 먼저 보죠. 거기서 저로 가는 거다. 비용하고 수익을 따졌을 때 비용이 크니까 그 밑에 개조선을 포기한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거는 주로 인근지역의 쇠퇴기 때는 하향여가가 시작되고 천이기 때는 활발하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 지역은 부해배비과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다음에 이제 상향여가죠. 상향여가 저에서 고로 바뀌는 것, 즉 비용과 수익을 따졌을 때 수익이 크다. 그러니까 개조선 또는 재개발 같은 걸 하더라. 재개발 특히 재개발 인근지역의 성장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고 주로 정예외부 효과의 문제이다. 뭐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 예과 과정은 거의 다 이해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53쪽 입지로는 뭐 정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이제 입지 선정의 개요 뭐 그런 건 됐고, 자 54쪽에 가시면 농업 입지 나오잖아요. 농업 입지는 이제 별 1개. 그다음에 3절에 공업 입지 나오잖아요. 별 2개. 한 장 넘어가서 제 4절에 상업 입지 나오잖아요. 별 3개. 그러니까 뭐 좋네요. 하나, 둘, 3개 점점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 1절에 뭐 가볍게 개요, 가볍게 보시면 입지 그러면은 어떤 입지주가 자리 잡고 있는 자연적 또는 인문적 위치다, 위치. 그 자리다, 입지. 로케이션. 입지 선정은 뭐냐? 입주 주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토지를 찾으러 다니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동적이다, 공간적, 시간적이다, 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예, 어쨌든 입지 선정은 찾으러 다닌다, 그냥 돌아다닌다. 입지는 그 위치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 중요성을 했는데 뭐 어쩌다 가끔 이런 게 문제의 지문으로 쓰이죠.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어요. 부동산은 일단 한 번 용도가 결정되어 사용되면 그 용도 및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비가역성이나 부동성의 성질이 있으며 잘못된 입지 선정은 노력의 낭비 또는 사업 실패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입지가 안 좋으면 무조건 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용도별 입지를 했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죠. 주거지는 쾌적성이나 편의성이 좋아야 되고 상업지는 돈이 돼야죠. 공업지 그러면 이제 생산 또는 수송비 같은 게 좀 절감돼야 되겠죠. 농업용 그러면 이제 농사짓기 좋아야 되겠죠. 뭐.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4번에 광의 입지론을 했는데 입지론과 적지론은 뭐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입지론은 우리가 협의 입지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적지론까지를 더하면 뭐라 그러느냐? 이걸 광이라 그럽니다. 광이.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건 좁은 의미고요. 이거는 용도는 결정했다 그랬죠. 그래서 야 나는 커피 전문점을 한번 해봐야 우아하게. 그런데 도대체 어디다가 해야지 장사가 잘 될 거냐? 이마트 앞이냐? 평내 호평역 앞이냐? 이렇게 위치를 열심히 찾는 거죠. 어째서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부동성 때문에. 한번 자리 잡으면 못 움직이니까. 적지론은 뭐라 그랬느냐? 나는 위치는 결정이 돼 있다. 다시 말해 나는 땅이 이미 있다. 내 땅이. 그러니까 위치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땅에다가 뭘 하는 게 가장 좋겠냐? 어떤 용도가 좋을 것이냐라는 걸 고민하는 것이다. 왜 고민해야 되느냐? 부동산은 용도가 하나였어요? 다양했어요? 다양해서.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업을 하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겠죠, 이런 거. 뭐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땅이 있다. 지주 작업이 끝났다. 거기다 뭘 지어야 되냐? 아파트냐? 아니면 고급 뭐 타운하우스냐? 빌라냐? 뭐 이렇게 고민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넘어가셔서 제 2절에 농업집지론인데요. 아까 이제 별 하나 잘했는데 그 튀내는 입지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튀내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사람이 입지이론을 이제 입지교차 지대설이라 그러죠. 입지 교차 지대설이다. 나중에 이제 지대식과 이론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논문에다가 발표했냐, 이제 고립곡이라는 논문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고립곡 이론이다라고도 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고 이름은. 자, 근데 이게 사람이 사는 곳 시장이다. 이게 이제 사람이 먹고 살려면 농경지가 있어야 될 거다. 농경지. 그럴 때 여기 도심에서 외곽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라는 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이 우하형은 한계지대 곡선의 모양이 될 거다. 즉 밖으로 나갈수록 여기서는 지대가 높지만 밖으로 나가면 지대가 높아진다고요? 점점 낮아진다고요? 낮아질 거다. 왜 그러냐? 수송비 때문이다. 예컨대 가까이 농사지는 A와 B가 있다 치고 이 농경지가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똑같은 면적에서 똑같이 쌀을 10가마 만들었을 거다. 그럼 내가 먹고 남는 건 내다 팔아야 될 텐데 여기는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별로 안 들고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차피 비옥도가 같다면 시장에서 가까운 걸 좋아할 거니까 이쪽은 토지의 가격도 높고 토지 이용 대가인 지대도 낮다고요, 높다고요? 높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외곽은 너무 멀어가지고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대가 높다고요, 낮다고요? 낮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대가 제로가 되는 걸 이걸 한계 입지라 그래요. 더 정확하게는 조방한계라 그럽니다. 조방한계. 안쪽을 뭐라 그럴까요? 가장 집약도가 높으니까 집약한계라 그러죠. 그래서 그럴 때 이 리카도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라고 봤죠. 그런데 집약농업은 기울기가 가파르고 조방농업은 기울기가 완만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이렇게 될 텐데 조방. 여기까지는 자, 여기 우리 땅이라면 누가 지대를 많이 내냐? 집약농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구한테 빌려주겠냐? 집약. 바깥쪽은 누가 지대를 많이 내는 거예요? 집약이에요? 조방이에요? 조방이죠. 그러니까 바깥쪽은
당연히 땅 주인이 조방농업한테 빌려줄 것이다. 그러면 동그랗게 안쪽은 주로 뭐가 이루어진단 말이냐? 집약농업. 바깥쪽은 집약이요, 조방이요? 조방. 그래서 농작물이 안쪽은 집약, 바깥쪽은 조방으로 해가지고 6가지 권역으로 나뉘어지면서 동시문상으로 확대되더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걸 튀내는 입지 이론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읽어보면 동그라미 너머로 튀내는 도시와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를 도입하여 입지, 교차, 지대설을 주장하였다. 2번 도시 중심지의 접근성이 높으면 그곳까지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가 높다는 것이다. 3번에 따라서 한계 지대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로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고 멀어지면 낮아지는데 조방 한계점에 이르면 제로가 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꺼운 것들은 시험에 좀 나온 것들이에요. 그거. 그 밑에 이제 그 지대에 관련된 공식은 뭐 꼭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뭐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집약농업과 조방농업이 다른 한계 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결국 A 지역은 집약농업이 입지하고 B 지역은 조방농업이 입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이제 집약 조방농업 오른쪽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왼쪽은 그 한계지도 지대곡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있고 5번 이 원리는 공업이나 상업지 이론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된다라고 이제 알론소가 주장했는데 그걸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이 뭐 별거 있냐? 뭐 간단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입찰에 따라서 토지가 배분된다라면 상업지는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가파르죠. 주거지는 조금 완만합니다. 공업지는 더더욱 완만할 것이다. 왜 그러냐? 상업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장사가 안 되니까 어차피 안 쓸 거다. 그러 중심지에서 2km까지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본다. 이해하신 거예요? 주거지는 더 가도 되죠. 뭐 7km까지. 공업지는 15km 가도 뭐 상관없죠. 그래서 그렇죠. 싸고 생산만 잘 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가 땅을 이용하겠느냐? 제일 많이 지대를 지불하는 게 상업지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누가 제일 많이 내냐? 파란 색깔 주거지죠. 여기는 누가 제일 많이 내냐? 빨간 색깔이죠. 그래서 공업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입찰에 따라 토지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바로 이 두꺼운 노란 선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입찰 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알론소. 비돌렌트 커브라고. 입찰에 따라 형성되는 지대 곡선이다. 입찰에 따라 가장 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 받는 거예요. 뭐 당연한데 경매에는 저가를 쓴 사람이 낙찰이에요? 고가예요? 고가 낙찰이죠. 그래서 경매시장 가면 눈치가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봐야 되는데 재밌는데. 여기가 사장님 지원 이름이 뭐죠? 이쪽이? 북부지원인가요? 의정 북부지원이죠? 북부지원. 경매법정도 그쪽으로 가죠? 북부지원도 꽤 많이 가겠는데 보니까 관할이 많아서 넓어서. 경매가 화요일 날 하나요? 매일 있습니까? 정해진 날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 많구나, 이게 물건이. 그죠, 넓죠. 북부지원이면 창동, 가평, 남양주 뭐 싹 다 커버하는 건데, 북부 쪽. 동부지원이 저 아래 남쪽 커버거든요. 잠실 쪽까지. 동부지원이 지금 잠실 넘겼어요. 거기 구의역에 있다가 내려갔어요. 지금 새로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남부지원이 서쪽에 있죠. 사실은 서남쪽에 있죠. 북부지원. 서부지원은 한참 저쪽에 있고. 와, 굉장한데 이거. 수원지원 저는 이제 그쪽 많이 갔는데 수원지원도 넓어요. 용인 막 이쪽 다 커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일주일에 2번만 입찰은 2번 하는데 2번 하면은 한 물건 한 200개 정도 하죠. 그러니까 막 복잡해 막 눈치 보느라고 난리야.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입찰할 때는 제일 낮은 가격이 높은 가격이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입찰. 네. 그런 이야기다. 거기 약간 선이 굵은 게 이제 그거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제3절에 공업집지론이죠. 그래서 별 2개. 네. 거기는 이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 아주 중요하죠. 네. 배부는 공업입지 3대 인자는 운송비나 노동비, 집정 및 분설 인자 같은 걸 들 수 있는데, 그죠? 운송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공업지는 생산과 판매에서 최소 운송비가 드는 지점을 선정하고 이 지점이 노동이나 직접 이익에 의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고려하여 최소 비용의 지점을 찾자라고 주장했다. 그럴 때 최소 운송비 지점은 원료 또는 제품 운송비가 많은 쪽에 적은 쪽이요, 적은 쪽이다. 그랬죠. 이제 거기까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공업입지는 배버의 이론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공장의 입지는 비용이 최소인 곳이 가장 좋다. 그러면 이제 배버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공장에 쓰는 비용이 뭐냐? 방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일단은 수송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민건비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익 같은 것들 따져봐야 될 게.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게 한 곳이 많이 모여 있으면 비용 절감 이익이 있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될 거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느냐? 수송비. 그러면 이제 수송비는 또 어떻게 들어가느냐? 방금 원료하고 이제 제품 수송비라 그랬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원료하고 제품의 무게하고 수송거리가 영향을 줄 거예요. 수송비는. 그래서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또는 요거의 수송거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자, 이런 거 무게하고 수송거리 가지고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 계산할 수만 있다면 이것들이 많은 쪽이요, 적은 쪽이요, 적은 쪽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배버의 이론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역이나 리을번에 직접 경제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나중에 따지면 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송비가 가장 작은 쪽이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5의 문제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위로 래시인데, 래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주장했죠. 최대 수요 1원. 그러니까 이제 래시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버하고는 좀 다른데 독일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버 이론에 반대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야, 기업의 목적은 뭐냐?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용만 줄인다고 될 일이냐? 많이 팔아먹어야지.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도 못 팔면 그만이니까 많이 팔아먹어야 된다. 즉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곳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이야기는 뭐냐? 수요가 많은 곳에 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야기는 뭐냐? 공장은 도심지 근교에 있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수요가 많은 쪽.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예컨대 조금 더 스케일을 크게 권역으로 따져본다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도심지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예컨대 해외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쪽 저 싱가포르 같이, 싱가포르가 대만 그리죠 그냥 귀찮으니까. 싱가포르 가려면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말레이 반도를 그려야 되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중국 쪽에 진출하겠다. 그러면 시장이 큰 저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대만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어서 뭐 하겠어요, 이거 뭐 몇 개 팔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이런 데. 시장이 크니까. 이해하신 거죠? 게다가 이 동네는 인건비도 쌌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리 갔는데, 이제 기술을 많이 뺏기죠, 대신. 그래서 러시아는 보니까, 자, 기억번에, 러시아는 이윤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자, 공장 입지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러시아는 배버 입지론이 지나치게 생산비에만 치우치는 지적하여 이의를 제기하다 반대했다고 이야기죠. 그럴 때 공업지 입지 선정에서 원료 지수하고 입지 중량이 있는데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에 1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 원료 지수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료 지수는 그냥 무조건 기억이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뭐 물건을 만들 때 위에서 툴툴 털어 넣는 건 제품이에요, 원료예요? 원료. 제품은 보통 이제 아래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생산 과정이라는 게 보통 이렇습니다. 이유는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는 중력을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료 제품이 만들어지는 걸 생산 과정이라 하죠. 자, 그럴 때 이제 넘어가시면
뭐 원료지향령과 시장지향령이 있을 텐데 어떤 거는 원료 산지로 주로 공장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건 시장 지향, 시장 쪽으로 공장을 가져가야 되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중량 감수 산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시멘트나 철강 같은 거, 뭐 이런 건 원료 지향이고 중량 증가 산업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맥주나 콜라 같은 거, 주로 이제 물장사인데 이런 건 시장 지향형이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원료 수송비가 제품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원료 선도가 중요한 것들이라 그랬죠. 원료 신선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부원료, 또는 편제원료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료장령이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원료 지수로 따진다면, 원료 지수가 일보다 큰 산업이죠. 조금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이게 제품의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원료보다는 제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것, 곡본료보다는 보편 원료, 이게 이제 원료 지수가 일보다 작은 산업 이런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잘 외워가지고 써먹으면 뭐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이렇게 뭐 무조건 외워되는 거는, 문제는 있겠죠. 예컨대 뭐 아직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고로 책을 6권 다 외울 수 있다. OX? 아직도 그렇게 순진한 분이 계시네요. O는 아니고 X죠. 인간의 머리는 암기에 한계가 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막 집어넣으면은 꽉 차면은 오버플로 돼가지고 옛날에 외웠던 게 다 없어지더라. 오케이? 막 집어넣으면 없어져요, 또 결국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 외워도 될 것들은 안 외우는 게 좋다. 그래야 공법도 공부할 거 아니냐? 뭐, 개론 선생님 공법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합격해야 되니까. 자, 시멘트나 철강 같은 경우는 원료를 예를 들어 100톤을 넣는다. 그럼 중량이 감소한다는 게 뭐냐? 제품이 100톤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쓸데없는 돌은 다 버려야 되니까 30톤. 그러면은, 생산 과정의 중량이 증가요, 감소요? 감소.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자, 배버처럼. 자, 우리가 수송비를 따질 때 원료나 제품의 무게하고 수송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는데, 자, 무게가 무거운 게 누구냐? 원료다. 그럼 무거운 원료는 수송 거리가 길어야 되겠어요? 비용 줄이려면 짧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가능하면 원료에서 멀리요, 가까이요? 가까이. 그래서 원료 지향량이죠. 다시 말해, 제품 수송비보다는 원료 수송비가 많을 때죠. 그 다음에, 자, 통조림이나 아니면 어묵같이 생선이 썩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것, 원료가 신선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원료 산지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부산에서 어묵을 만들어야지. 야, 팔아먹기는 서울이니까 서울까지 생선을 가져온 다음에 만들면 날도 더운데 가만히 있겠어요? 썩겠어요? 그래서 썩은 어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썩은 생선 가지고는 이제 젓갈밖에 못 담죠. 그러니까 원료의 산도가 중요한 것들은 원료 산지로 가야 되고, 곡본료라는 거는 제가 뭐 자주 설명했죠. 저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 당위성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이야기는 이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할 이유가 없고, 정치적 색채가 있으면 복잡해지니까.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민족이면은 맞아요. 왜냐하면 가진 게 한 개도 없어요. 특히 아래쪽은. 그럼 6.25 전에는 가진 게 애들보다 많았냐? 아니요. 50분의 1도 안 돼서 경제력이.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전쟁을 위해서 공장 다 여기다 지었거든요. 그래야지 이쪽에서 뭔 공장을 지어서 언제 가져가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중국도 공업단지는 다 여기 있어요. 동국삼성. 일본 애들이 다 이쪽만 지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옛날에는 여기가 잘 살아서 지금은 상해 이쪽이 잘 살지만 그건 지금 이야기고, 그래서 옛날에는 동국삼성이 굉장히 부자 동네였습니다. 중국도. 6.25 이전에는 뭐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죠.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전쟁을 탱크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놈들이. 뭐 우리나라 산들이 다 이렇게 백두산에서 쭉 오고 이제 백두대간이 쫙 오고 쫙쫙쫙쫙 이렇게 이제 산맥들이 흘러요.
그런데 이쪽에는 가진 게 한 개도 없다. 있는 건 뭐가 있냐? 시멘트. 시멘트가 이쪽에 좀 있어요.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은 다 어디 들어가 있냐? 산속에 들어가 있다. 뭐 고령이라든가 저쪽 단양이라든가 태백산맥 쪽에. 그래서 태백산, 소백산 쪽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무 데서나 나오는 원료라고요. 편제 원료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공장 지어야 된다. 언제 시멘트 원석을, 석회석을 파가지고 서울까지 가져오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북한에는 뭐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이제 구리는 세계 매장량 2위인가 1위인가 그래요. 텅스턴 세계 매장량 1위.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무연탄도, 우리나라는 무연탄밖에 없어. 무연탄. 여기는 유연탄도 많이 나오죠. 무연탄은 기름이 없는 바짝 마른 거. 이거는 연탄밖에 못 만들고요. 이거는 이제 발전소에 있었어요. 발전소. 이게 좀 비쌉니다. 축축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히토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화학 주기율표에서 매장량이 아주 희소한 걸 히토류라 그래요. 히토류. 대표적인 게 리튬 배터리. 배터리는 리튬 같은 게 히토류예요. 이게 지금은 금입니다. 금. 옛날에 그 모택통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 니들은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히토류가 있다. 까불지 마라. 그 당시에도 히토류는 중요했어. 그 당시에도. 지금 중국이 매장량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고 북한이 세계 1위랍니다. 일부는. 여기 우리 돈으로 약 3,000조. 이건 다 팔아먹었어. 중국에다. 거의 다. 근데 이건 아직 안 팔아먹었대.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이거. 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은 도로가 일제시대 때 만든 거 외에는 없어. 도로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랬다면서요.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비행기로 오세요. 가을에. 그러니까 이제 걔는 솔직한 거예요.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로 오면은 보안상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도로 안 좋으니까. 지가 오니까 답답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다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우리 정도 깔려면은 지금 들어가는 돈이 1,600조 정도 든답니다. 1,500조 이상. 그게 돈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건설회사 살아남는 거 여기 저희 중동 특수의 3배. 그러니까 지금 건설회사 다니는 애들은 빨리 통일되면 걔들 돈 많이 벌 거예요. 가가지고 길을 짓고 걔들 돈 없잖아. 북한 애들은. 히토류 가져오면 돼. 우리나라는 가공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윈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경제력이 우리의 반 정도만 따라오면 통일할 때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통일해봐. 그러면 우리가 걔들 먹여 살릴 일 있어요? 그건 안 돼. 그건 저도 반대야. 저는 좀 진보 쪽이지만 민족주의적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반대.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쟤들 충분히 능력 되는 애들이니까 걔는 머리 좋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북한 애들이. 그러니까 쟤들은 원래 호전적이에요. 고구려 당시부터. 북쪽 민족은 고구려 때부터 중국 애들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싸우면 맨날 가서 두드러 펴고 오지. 남쪽 애들이 좀 졌지. 그러니까 이게 되면 굉장히 경제가 좋아질 거예요, 아마. 지금은 삼성이 매개 살리는데요. 통일되면 현대가 매개 살릴지도 몰라요, 현대.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그래서 거기다 투자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주영이 뭐 웬만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소 갖다 주려고 소 끌고 갔겠어요. 그거는 보여주는 거고 돈 벌겠다 그 이야기에 돈 벌겠다. 금강산에서 돈 벌겠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금강산은 언제든 문 닫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걔들한테 적당히 돈 챙겨주면서 나중에 도로 건설공사 따오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죽었으니까 아들 중에 누군가는 거 하겠죠. 근데 현대건설이 애매해져가지고 아무튼 뭐 우리는 공부를 하자고요. 현대건설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돼야 돼요. 되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기왕 나왔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회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맥킨지는 아니고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데 뭐 세계에서 한 2등 해요. 한국이 앞으로 세계 2위 국가가 될 거다. 이걸 한 40년 전에 예상을 했어요. 들어봤어요? G2가 된다는 이야기야. 중국을 제끼고. 그래서 저는 무슨 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회사가 너무나 대단한 회사니까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세 개? 네.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2050년인가 그래요. 라고 봤는데 그 근거가 이제 남북통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 통일이 된다면 그 북쪽의 저임금과 남쪽의 기술력, 북쪽의 자원과 남쪽의 자본이 결합하면 아마 성장률이 다시 옛날처럼 10%가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누적 성장을 보면 중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본은 뭐 진작에 제끼는 걸로 나와 있고 일본은 앞으로 우리가 잡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 일만 뭐 잘 될라 그러면 걔들이 재뿌리잖아요, 맨날. 일본은 항상 이제 경쟁을 좀 하고 있으니까. 경계를 하니까. 어쨌든 세계 2위가 된다는 예측은 지금 한 것도 아니고 한 30년 전에 나왔습니다. 훨씬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뭐 저도 잘 안 믿습니다. 세계 한 5등 안에는 될 것 같은데 2등까지는 뭐 좀. 3번에 기타 공장 부지에 입지를 했는데 그 시정 제한과 원료 제한은 뭐 우리가 이제 이해했으니까 됐죠. 예. 그다음에 기타 노동 제한령 그러면은 의류나 신발 같이 노동력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지금 동남아 많이 가 있죠. 그다음에 집적 제한 그러면 모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이 여러 계열사 부품 회사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술이나 정보 시설 원료 등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공장, 자동차. 그다음에 자유 제한 그러면은 수송비 자체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었죠. 삼성전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이제 물건을 팔 때는 아무래도 컨테이너에다 실어서 내가겠죠. 그럴 때 이 컨테이너가 한번 미국까지 가는데 300만 원 든다고 치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300씩이나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뻥튀기를 넣어가지고 한 200어치 팔아야 된다고요. 핸드폰 넣어가지고 150억어치를 팔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삼성같이 비싼 것들은 수송비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테크, 고기술 제품은 아무데나 공장에 입지한다라도 문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뻥튀기 같은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금 접수하고 계신 거죠? 옛날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상세히 했으니까. 그다음에 중간 지점 지향이다 그랬는데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총 운송비가 최소인 적환 지점. 적환 지점을 뒤집으면 환적이죠? 환적. 그래서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라 그랬어요. 그런 데다가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왜 해필이면 포항에 있냐? 포항. 이게 뭐 저 제천이나 충북 제천이나 저기 원주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냐? 내륙 지방에?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 이거 원료 산지가 어디냐 이거? 원료 산지가 브라질 걸 많이 갖다 써요. 뭐 요즘은 이제 호주 거 많이 갖다 쓰는데 브라질이라 치고 원료는 여기 있고 시장은 주로 우리나라는 서울이죠. 그러니까 원료 산지하고 시장 사이에 중간점이 있다 그 이야기죠. 여기가 물건을 올렸다 내렸다는 환적 지점이에요. 보세요. 자, 배로 왔죠? 배가 산으로 못 가니까 일단 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서울로 가려면 다시 트럭에다 실어야 되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오니까 여기는 교통수단이 똑같은 배라고요. 배에서 트럭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환적한다, 환적. 그럴 때는 환적 지점에다 공장을 지어야 된다. 만일 원주에다 지었다 그러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원주. 자, 여기다 내린 다음에 다시 트럭에다 올려가지고 원주까지 트럭으로 싣고 와가지고 내린 다음에 생산하고 다시 올려가지고 서울로 또 가야 되니까 화살표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고로 이렇게 환적점이 있다면 거기다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공단이 거의가 다 임해공업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 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단이 어디 있어요? 포항,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창원, 마산, 창마진, 그 다음에 광양, 그 다음에 여천, 여수, 순천 사이. 여기도 많아요. 제가 이제 LG 있을 때 주로 이쪽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500만 평이 넘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저 충청도 대산, 서산만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여기도 한 뭐 1000만 평 가까이 돼요. 여기도 한 1000만 평 되고. 여기는 뭐 수천만 평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가지고 공단이 있는데 말고도 있긴 있어요. 뭐 마산 지역이라든가 뭐 온양이라든가 이런 데 있긴 있는데 이런 거는 원료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요거는 전부 다 국내에서요, 해외에서요.
다 해외에서 가져오는 건 싹 다 바닷가에 있어요. 왜냐? 그게 중간 지점이니까. 핀란드 배달 가격 이론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이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두 기업이 동일한 제품 생산을 각기 다른 시장에 공급할 경우에는 배달 가격이 똑같아지는 지점의 상권의 경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배달 가격 이론을 핀란드가 주장했다. 그 정도 알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제4절의 상업 입지는 이제 워낙 중요하죠. 계산까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